저희 두 번째 강연은 그 기계비평에 대한 연구와 저술을 진행해 오시면서 낯선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비평가이시고 또 개원예술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 이영준 선생님을 오늘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기계의 연극성이라는 주제이고요. 어, 강연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인 사유와 성찰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이영주 선생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영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요 대학로에서 연극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연극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면 연극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저 자신도 조금 연극하고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극에 관한 강연을 요청받아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연극 본 지 저 40년 지났거든요. 그때 고도를 기다리며를 본 게 마지막이라서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고도를 기다리며가 막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 강연을 못하겠다고 거절했다가 딱 일주일 전에 머리를 짜내서 만든 개념이 기계의 연극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제가 하는 기계 비평은 그러니까 기계의 의미를 너무 광범위하게 넓히기보다는 기계의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표상성, 이게 뭐냐 도대체. 인간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컴퓨터를 쓰고 한다는 이 일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는 기계 자체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기계 비평을 했었는데요. 그 표상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한 갈래가 연극성이죠. 그래서 이제 연극성이 뭐냐도 좀 정의를 드릴 텐데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철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 제자가 일본 여행 갔다가 사온 선물인데 신칸센 모양의 젓가락이에요. 이걸 보고서 일본의 철도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바로 느꼈고요. 검색해 봤더니 신칸센이 이제 세대가 쭉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온 0 시리즈 0개, 100개, 300개, 500개, 700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젓가락이 있는 걸 보고서 이제 참 그 서울역에 가면 이제 일본이 소위 그 에키벤토라 그래갖고 역에서 파는 도시락이 되게 유명하죠. 서울역도 그 에키벤토 비슷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철도 젓가락이 나오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철도라는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뭔가 표상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 거를 저는 기계의 표상성이다, 연극성이다. 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한번 정의를 내려볼 텐데 너무 글이 많은 것 같지만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티어트리칼리티죠. 쉽게 말하면 무대 위에서 누가 연극을 할 때 나타나는 어떤 표상의 특징.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와 연극에서 말하는 어떤 태도, 말투, 목소리 다 다르죠. 분장도 다르고 그런 거 읽어보자면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벌어진 상황처럼 모든 것을 짐짓 과장되게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훤히 드러내는 특성. 그다음에 뭐 사람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무대 조명, 그다음에 소도구 모든 것이 다 연기하고 있죠, 같이. 제가 대학원 때 전공이 미학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많이 했던 얘기가 무대에 있는 조명은 예술 작품의 일부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당연히 일부죠. 그 조명이 비춰져야 공연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극성이 요소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미술 쪽에서 현대 미술에서 연극성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사실주의 회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보면 다 사람들이 마치 연기를 하듯이 무대가 있고요. 흔히 뭐 연극의 3요소를 무대, 배우, 대본 세 가지라고 하죠. 무대 있고 풀밭이 무대고요. 그다음에 등장인물 있고요. 대본은 그 사람들이 하는 즐거운 뭐 식사와 대화 이런 게 될 텐데 이제 현대 미술이 넘어오면서 되게 추상적이 되면서 그런 연극적 상황 연출에도 굉장히 비판적이 되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추상회화 그러면 이제 마크로스코가 되게 유명한데 마크로스코의 회화는 어떤 것도 연극적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색깔 덩어리를 봐라 이거지. 그거를 봐서 거기서 비극성을 느끼고 뭐 빨간 색깔 덩어리랑 파란 색깔 덩어리가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미술에서는 연극성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왕창 다시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기적인 상황,
그리고 실제로 퍼포먼스라는 예술 장르 자체가 현대 예술의 포괄적인 틀 속에서 시행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오늘 기계와 연관해서 말씀드릴 연극성이란 이런 과장되게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특성이다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의문을 스스로 품어봤는데,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도 연극성을 띌 수 있을까? 뭐 딴 거는 다 너무 많으니까 밥 먹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데이트할 때 밥 먹는 거, 아니면 상견례, 국빈 만찬, 여기 보면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죠. 당연히 그런 경우 조명도 되어 있고 분장도 하고. 이 사진이 되게 재밌는 사진인데요. 1971년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소위 화해 분위기, 대땅뜨라 그러는데, 그 전까지 치열하게 냉전 경쟁을 하다가 대땅뜨 분위기가 오면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요. 그때 중국의 2인자입니다. 자원라이 국무원 총리, 이제 1인자는 마오쩌둥이고요. 자원라이 총리가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그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미국의 대통령 다음이 2인자죠. 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는 장면이 대단히 연극적인 거죠. 당연히 서양 사람한테 자기 젓가락으로 집어주면 먹기 싫죠. 근데 이거는 외교적인 국빈 만찬이기 때문에 맞아 우호의 제스처로 음식을 집어주는 이 사진이 너무 흥미롭고, 두 사람 표정이 굉장히 흥미롭죠. 키신저는 받아 먹으면서 이게 뭐지, 먹어도 되나 하는 표정이고, 자원라이는 자 이렇게 내가 하니까 먹어라 이런 거. 예. 이 사람은 뭐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사람이고 중국 관리치고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나 먹방에 나오는 음식 먹기 굉장히 연극적이죠. 자기적으로 굉장히 꾸미고, 다만 이제 그 내러티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연극 그러면 이제 기승전결이 있지만, 유튜브 먹방은 내러티브 기승전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에서의 연극과 먹방에서의 그 먹기 행위는 먹는 행위에 대한 성찰은 없다. 무조건 먹기만 한다. 그게 그런 차이고요. 그다음에 연기라면 대본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트의 경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본. 오늘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각본, 국빈만, 근데 이게 밑에가 안 보이네요. 국빈 만찬의 경우는 외교의 프로토콜 뭐 등등이 이제 대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사진가 구아바라 시세이가 찍은 옛날 한국 60년대 모습인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게 아버지랑 딴 식구들이, 가부장과 다른 식구들이 따로 밥을 먹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저는 이게 연극적인 밥 먹기의 관행이다. 이 경우에 대본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죠. 다만 이 경우는 이 당사자들에게는 연극성이 은폐돼 있어서 자기들이 연극하고 있다,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 꿈에도 모르죠. 그런 세팅이 그냥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오늘날 봤을 때는 대단히 연극적이다. 여기서 만약에 저쪽 오른쪽에 앉아 있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가부장 이데올로기 쓸데없이 같이 먹겠소라고 이렇게 갔다가는 뭐 이 집안의 그 질서가 풍지박산이 나겠죠. 그만큼 연극성은 사실은 우리 생활의 질서 속에 깊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계에 연극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이 연극적이다. 그 프랑스의 철학가 자크 라캉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응시는 이제 뭐 복잡한 얘기지만 줄이자면 영어로 이제 게이즈라 그럽니다. 응시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도 다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요 마이크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의식하고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하고 있죠. 만약 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눈을 보면서 말을 할 텐데 마이크를 보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 마이크들이 저를 향해서 응시를 보내는 거죠. 근데 락강은 뭐라 그러냐면, 아주 하찮은 사물도 다 우리를 보고 있다. 왜? 우리의 존재가 여기 있는 사물들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응시에 대응하는 행위들을 해요. 뭐 피한다든가 쳐다본다든가 숨긴다든가 이런 온갖 행위들. 그래서 이 세계에 연극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기계 얘기를 이제 시작하자면 저는 대충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기계와 연극성을 연관시키는 얘기는 그래서 외국의 문헌을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강의안을 짜고 오늘 사상 최초로 여기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좀 설리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술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저는 계속 써먹고,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 연극적인 기계는 뭐냐면 분명한 관객을 가진 기계, 뭐 승용차,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기계 있죠. 쳐다보고 와 멋있다. 삼성 비스포크 가전, 라이카 카메라. 제가 보기에 라이카 카메라는 싹 다 과시용이라고 생각해요.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들. 그래서 외양의 매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기계들, 뭐 주변에 되게 많죠. 아니면 현역에서 쓰이다가 일선에서 물러나서 전시품이 된 퇴역한 기계들, 뭐 함정이나 잠수함, 항공기 등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연극적인 기계는 관객이 거의 없는 기계. 그리고 보고서 와 멋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기계들. 이건 아주 실질적인 기계들, 공장의 생산 설비, 발전소, 선박 엔진. 이 경우 최소한의 관객이 있는데요. 이런 기계들은 다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극적인 기계와 비연극적인 기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기계적인 특성을 몰라도 색깔이 예쁘다, 뭐 모양이 예쁘다, 예쁘다는 판단, 실제로 또 자동차를 살 때 사람들이 디자인이 예쁘냐 안 예쁘냐를 굉장히 판단하고 사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예쁘다 그게 아니라 지금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기계가 과도하게 진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객의 의미가 좀 다르죠. 근데 만약에 기계 작동을 퍼포먼스로, 요즘 이제 그 철학에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테지만 많이 나오는 사조가 이제 신유물론이라 그래서, 그건 뭐라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온톨로지. 즉 간단히 말하면 그전에는 사람만이 주체고 나머지는 다 사람 마음대로 쓰는 대상이다, 도구다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물들도 사람 못지않게 많은 작용을 하더라. 왜냐하면 이 마이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꼼짝 못하고, 컴퓨터와 프로젝터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특성에 맞게 해야지 제가 이 마이크의 특성을 무시하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주체가 있어갖고 대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다. 주체와 객체가 서로 잘 협력해야.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의 모양에 맞춰서 앉으셔야지 의자 모양이 왜 그래 그러면서 의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즉 여러분이라고 하는 주체가 의자라는 객체랑 잘 협력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주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루노 라투어 같은 사람이 넌 휴먼 액턴트, 즉 비인간 행위자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기계의 작동 자체도 하나의 퍼포먼스다. 그리고 설계도와 매뉴얼을 대본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연극적 기계라고 할 수가 있다. 다만 관람객은 제한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1760년대에 프랑스에서 백과전서라는 게 처음 나와요. 아니, 완전 처음은 아닌데 최초로 딱 틀을 갖춘 백과전서가 나오는데, 최초로 제가 완전 최초는 자신이 없지만 거의 최초로 기계미를 표상한 책이에요. 그리고 기계미와 연극성을 잘 결합한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이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지식,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식의 양이 작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당시 인터넷 없었고 전기 없었고 뭐 전자회로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뭐 항해술, 병참술,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구 만드는 기술들, 그 백과전서라는 게 A부터 Z까지 싹 다 망라하는 건데 그때 만든 겁니다. 한 볼륨이 이 정도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규칙적이고 정밀하고 추상적이고 균등하다. 그 볼륨 중에서 극장에 관한 책인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1760년이면 아직 전기라는 게 존재하기 전입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무대에서 절대로 뭐 잘 아시겠지만 불 쓰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때다 촛불 켜고 공연했거든요. 분명히 방화 대책이 뭔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도 밝기를 만들려면 촛불을 굉장히 많이 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촛불이 만약에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뭐 궁금하지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여기도 저 조명 달린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바톤이라고 하죠. 바톤, 영어로 배턴이 막대기가 있어 공연 조명 달려 있죠. 이거 오르락내리락 당연히 스위치 누르면 전기 모터로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저 도로를 사람이 다 돌려서 했던 그런 모든 구조. 파리 오페라도 똑같은 구조고요. 그래서 그런 극장의 메커니즘을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근데 사실은 이 그림 자체가 연극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볼륨에 실 잡는 그 볼륨에 있는 그림들은 대단히 연극적이다. 즉 사람이
그리고 자세를 보시면 아마 제 짐작에는 그 당시에 시를 짜던 자세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마치 사람이 뭔가 연극하듯이 이렇게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적이지 않고. 그래서 백과전서 때부터 이미 기계는 상당히 연극성을 띠고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 자동차들이 많이 탈자동차화.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새 차 주문하면 최소 1년 걸리죠. 그리고 새로 나온 이제 최근에 디자인이 발표된 그랜저는 2년 걸린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그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가 핸드폰에 쓰거나 이런 반도체와는 좀 다르다 그러죠. 차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차에 반도체가 많이 쓰이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그 이제 차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을 전자 제어하는 자동차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현상이 뭐냐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특히 현대자동차나 이런 회사들은 차에 전자부품이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왜? 차가 차 아닌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자기들은 평생을 쇠를 깎고 만드는 공돌이들인데 소위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전자공학이라는 세계가 차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의 대세가 돼서 지금은 뭐 자동차는 거의 전자 제품이죠. 요즘 차들을 보면 요 핸들, 스티어링 휠 안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최근 차에 스티어링 휠에 그 즐겨찾기 버튼이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정말 자동차는 달리는 스마트폰이 됐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이게 반도체가 모자라는 이유를 알았는데 왜냐면 요 스티어링 휠 하나에만 굉장히 많은 양의 반도체가 들어가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최근의 현상이고 자동차가 자동차 아닌 것이 된 역사는 꽤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제국 때 뭐 고종 황제가 타던 승용차가 전에 창덕궁에 그 전시가 돼 있었는데 아직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타는 사람이 대한제국에 뭐 거의 없었으니까 신기한 물건으로 혹은 괴물로 인식이 됐죠. 그러다가 1930년대부터 차체가 유선형이 되면서 항공기를 닮아가고 자동차를 설계할 때 항공역학이 도입이 돼요. 유체역학이. 그래서 오늘날 자동차 설계할 때 보면 윈드터널, 풍동 속에다 놓고 속도가 빠른 바람을 불어서 공기 저항 계수 같은 거 측정하는데 이때 그런 트렌드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오일 쇼크가 와서 지금 세계에 기름이 얼마 안 남았다. 어마어마한 정말 무슨 핵전쟁 벌어지기 전 같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었는데 근데 그때 자동차 공학에서는 연비라는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영어로 fuel efficiency. 그전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무도 연비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정 나오는 거고 값이 쌌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그 덕에 혼다의 시빅, 그 소위 그 시빅 엔진을 다룬 혼다 시빅이 작은 승용차가 연비가 좋은 차가 처음 미국에 상륙하고 곧바로 뒤를 이어서 한국이 현대포니가 수출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 오일 쇼크 이후에 그 연비 개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전자기술과 통합, 그리고는 뭐 요즘은 뭐 오락, 신분과 멋의 상징, 취향과 표현 등등 굉장히 다양한 표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수많은 장치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동차가 자동차 아닌 다른 것으로 레디컬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칼 벤츠가 처음 발명한 1886년에 연도가 맞겠죠? 1886년에 처음 발명한 자동차인데요. 오늘날 도무지 자동차라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 사실은 이게 마차 형태죠. 왜냐하면 굴러가는 장치에 엔진을 달고 싶은데 그 당시 인간이 알고 있던 굴러가는 장치는 마차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름 중에 마차에 관한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 보면 뒤에 GT라고 써 있죠. 그게 그랜 투어링의 약자인데 그게 뭐냐면 근데 테크놀로지가 나오기 전에 유럽의 돈 많은 귀족들이 커다란 마차를 타고 유럽 전체를 순회 여행을 했대요. 그래서 스케일이 큰 여행이다. 그래서 그랜 투어링이라고 해서 큰 차. 그래서 오늘날 성능이 좋은 차에 GT라는 말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이 2개 달린 차를 이제 쿠페, 영어식으로 쿠프라 그러는데 쿠페도 문짝 2개 달린 마차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외곤이라는 말도 마차의 한 형태.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슈팅 브레이크라는 말도 마차에서 나온 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발달할 때 그 패러다임이 싹싹 홀랑 다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패러다임 일부는 계속 잔존해서 이식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죠. 1930년에 자동 변속 장치. 유럽 가보면은 수동 변속 장치를 갖춘 차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차들은 자동 변속 장치죠. 그래서 자동 변속 장치가 아니면 운전하기 힘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안전벨트. 요거는 이제 56년에 처음 발명되고 90년에 서구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지금 이제 모든 차에 있죠. 네, 파워 윈도우, 파워 스티어링. 이거 원래는 다 장식품이었는데 지금은 다 필수가 됐죠. 80년대. 전자식 연료 분사 장치. 70년대. 옛날 차 에어컨 없었습니다. 저 기억나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는 다 에어컨. 그다음에 ECU, 엔진 컨트롤 유닛. 엔진을 전자 제어하는 장치가 90년대부터 나오고 또 내비게이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필수 요소인데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씩 둘씩 추가되면서 자동차를 자동차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레디컬하게 바꾼 요소들입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의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다가 연극적 요소가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들은 필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최적화된 형태, 연비, 안전성, 편의성 모든 면에서 최적화돼야 되고 가격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무게에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계라고 하는 거는 자의적으로 내 멋대로 설계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항공기는 더 그렇고요. 항공기는 이제 무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근데 재밌는 거는 다양한 타입들을 보면 자의성도 상당히 많다. 그 피스톤의 맨 윗부분을 피스톤 크라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크라운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를 압축시킵니다.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고 스파크 플러그를 튕겨주면 폭발이 일어나요. 이때 압축을 가장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그 크라운의 형태를 최적화해야 돼서 굉장히 다양한 크라운의 형태를 디자인들을 해요. 여기 오른쪽의 그림만 보셔도 뭐 납작한 거, 그다음에 쏙 들어간 거, 콘케이브에 요게 쏙 들어간 거, 그다음에 거꾸로 튀어나온 거,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인데 각각 다 다른 디자인이지만 우리께 최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훨씬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필연성이 중요한 기계인데 굉장히 자의성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총 끝에 보면 이제 소염기라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플레임 서프레서. 총을 쏠 때 화염이 많이 나오면 적이 내 위치를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그 화염을 죽이는 장치, 화염을 죽인다 소염기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화염을 죽이는 것. 근데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하는 일은 한 가지인데 다 디자인이 이게 다를까? 그것은 아마도 어떤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그런 걸 이제 솔루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 이 경우 앞의 경우는 그 피스톤의 압축비를 좋게 해야 된다. 이 경우는 총의 화염을 줄여야 된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 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되게 다양하고 사람들의 성향이나 아이디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계의 연극성의 요소다라고 보고 네, 지금 시간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조금 몇 페이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탈자동차화를 요약하면 뭐 어떤 경우는 국가 경제의 원동력, 어떤 경우는 권력과 부의 상징, 어떤 경우는 멈출 수 없는 이동성, 도시의 적혈구, 도시와의 천병, 환경오염의 원인, 애물단지, 뭐 다양한 공간 등.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다. 거기도 역시 연기자가 있고 대본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점점 늘어나고요. 자동차 자체가 이제 규율의 장소가 되어가죠. 이제 속도에 대한 규제 많아서 점점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카메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퍼포먼스로 맞서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돈 냈어요. 돈 내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제가 유럽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유럽에서 이러면 감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사람이 사는 사회구나.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재밌었던 게 가짜 카메라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안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거 한 10년 전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치기 어린 행동이었던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연극성의 중요한 요소로 엔진 출력이 있는데요. 요즘 차들이 엔진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차더라? 현대 벨로스터 N 시리즈. 현대 N 시리즈라는 건 BMW의 M 시리즈를 이어서 BMW가 M이니까 우리는 그 후발이라고 해서 뒷글자를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거 앞글자를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고성능 그 아반떼 N 시리즈도 있고 벨로스터 N 시리즈가 있는데 엔진 출력 275마력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275마리 말의 힘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말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한 마리면 되죠. 예.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마패를 보면 10마리는 왕 전용, 영의정은 7마리, 암행어사는 보통 2마리에서 5마리. 만약에 조선시대에 제가 말 275마리를 끌고 나타나면 황제를 하고도 남겠죠. 저도 뭐 200마리 이상 되는 말을 끌고 다니지만 솔직히 좀 이게 테크놀로지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구 온난화의 모든 원인이 여기 있죠. 말 한 마리면 되는데 한 사람이 말 275마리를 끌고 다니니까. 요즘은 또 하나 이상한 건 옛날에 HP라고 썼거든요. 영어로 홀스파워. 근데 요즘 PS 뭔가 찾아봤더니만 독일어 페어데 슈타르케. 왜 영어로 안 쓰고 독일어를 할까? 그래서 이제 아마 아파트 이름들이 다 독일어나 불어로 돼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쓴 적이 있는데 초기 역사는 완전히 허세였어요. 숫자로 보면 딱 1989년 요맘때, 아이고, 88 올림픽 때가 급속하게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늘어납니다. 경제가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하면서요. 딱 요때부터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전에는 골목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골목에서 놀았거든요. 딱 88년부터 골목길에 양쪽에 차들이 잔뜩 주차가 돼가지고 축구를 할 수가 없었고 그전까지는 대학교가 다 차단기가 없었어요. 누구나 대학교에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딱 요 무렵부터 제 대학교에 차단기가 생기면서 대학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주차비 내야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이마트가 창동 이마트가 최초의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소비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거기에 걸맞게 자동차들도 많이 커지죠. 요게 이제 소나타가 1980 제가 연도 불분명한데 86년인가 그때 처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지금으로 치면 소형 승용차라고 할 수 있는 포니 엑셀 승용차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국민차였다가 국민차가 소나타로 점프한 거는 굉장히 큰 점프입니다. 그리고 소위 성공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위풍당당, 뭐 뻑적지근함, 굉장히 속물적인 이름이죠. 근데 저는 초기 그랜저가 굉장히 허세였다고 생각하는 게 공차 중량 1390kg이면 지금의 소나타 정도 무게입니다. 근데 엔진 출력 120마력. 120마력이면 아반떼 출력보다 약한 거거든요. 크기는 소나타만한데 엔진이 120마력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무거운 차를 끌고 갈 만한 힘이 없다. 뭐 제가 이 갓그랜저 몰아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차는 되게 막 사장님 차이지만 막상 앉아서 몰아보면 그 엔진 출력이 낮은 차 몰아보면 좀 답답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89년에 비로소 3.0L V6 엔진을 내 출력 164마력을 내는 그런 적가 나와서 체면을 살리기입니다. 요즘 아반떼가 149마력이네요. 그리고 제로백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력이 13.6초라는 얘기는 굉장히 느리다. 지금 밑에 글씨를 가려갖고 안 보이는데 오늘날 그랜저 이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 초기 그랜저의 디자인은 한국 디자인이 아니라 일본의 미쓰비시사 디자인이고 엔진도 이때는 미쓰비시 엔진을 썼었죠.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 재밌는 건 이 기아 프라이드가 재밌는 게 되게 작은 차인데 당시 중형차들이 엔진 출력이 모자라서 대관령 올라갈 때 엔진 끄고 올라가야 돼. 에어컨 끄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아는 가볍고 힘이 좋아서 뭐 엔진 켜고 에어컨 켜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차원의 기계 연극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주 개발은 굉장히 연극적인 이벤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나사가 하는 우주 개발은 훨씬 더 연극적이죠. 이거는 아쉽게도 연극 중에서 비극으로 끝난 연극인데요. 1986년에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무슨 프로젝트를 발표하냐면 선생님을 우주로 보내자. 티처 인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이 어느 뉴햄프셔의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크리스타 맥컬리프 선생님인데 이분이 주연이 되고 장르는 비극. 왜냐하면 발사하다가 폭발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독은 로널드 레이건. 공연 날짜는 86년 1월 28일. 근데 여기 인적 구성이 재밌는 게요. 70년대만 해도 우주에는 싹 백인 남성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사회 자체가 백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었고요. 그때만 해도 페미니즘이니 하는 말이 미국에서조차 별로 나타나지 않던 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주로 누가 우주인이 많이 됐냐면 공군 조종사들이 많이 했고 그때 공군 조종사는 100%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오면서 세상이 좀 바뀌고 페미니즘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도 나오니 이건 짐작인데 물론 다 훌륭한 과학자들이겠지만 보면 여성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흑인 남성 들어가 있고 아시아계 들어가 있고 완벽하게 구색을 맞춘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발사 도중에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비극이 되었죠. 이 장면은 너무 슬픈 사진인데 왼쪽은 그 크리스타 맥컬리프 선생님 학교 아이들이 발사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폭발하는 순간 그 부모님들이 슬퍼하는 모습인데 오래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 고통을.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연극이 있었냐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우주왕복선만이 아니라 유인 우주선이 생중계되는 발사 도중에 폭발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거는 처음이거든요. 미국 역사상.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복잡하고 큰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원인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오링이라는 게 있어요. 오링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O자형의 링인데 합성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날이요. 1월 28일이 플로리다가 열대지방이지만 굉장히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냐면 발사대 얼음이 주렁주렁 할 정도로 얼었습니다. 오링이 합성고무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유지돼야 탱크와 탱크의 접합부를 그 연료가 누출되지 않게 잘 막아줄 수가 있는데 얼면 단단해져가지고 신축성이 없어져가지고 이걸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게 원인이었는데 그걸 찾아내기까지 복잡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막 했는데 이 조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윌리엄 로저스 조사위원장, 전 국무부 장관, 대법원장, 우주개발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는 분,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최초로 달 착륙한 분, 이 분은 그래도 좀 부위원장이고 관련된 분, 데이빗 캠피언 애치슨은 외교관, 애치슨 전 국무부 장관의 아들, 잘 모르겠어요. 유진 커버트는 항공 전문가, 미 공군 과학자, 이분 오케이. 이텔릭체로 한 거는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왜 꼈는지 알 수 없는. 리처드 파인만 이론 물리학자고 노벨상 수상자긴 하지만 이거 제가 보기 이론 물리학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론 물리학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지 직접 실험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로버트 홀츠, 요 에비에이션 위켄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뭐 가장 권위 있는 항공 전문 잡지니까 이건 오케이. 그다음에 도널드 쿠티나는 ICBM 전문가, ICBM이나 로켓이나 똑같은 기술이니까 이 사람도 괜찮고, 셀리 라이드는 최초의 미국 여성 우주인이니까 뭐 어느 정도 관련 있는 분. 그다음에 로버트 럼멜, 이분 트랜스 월드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 옛날에 있었거든요. TWA. 근데 항공사 임원이 우주 개발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고 경영자니까. 그다음에 조셉 서터는 보잉 747 개발하신 분. 이분 오케이. 그다음에 아서 워커 주니어는 태양 물리학자 잘 관계 없는 것 같고. 엘버트 휠러는 CIA의 항공 정찰 전문가인데 이 사람 상관없는 것 같고. 찰스 예거는 최초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조종사긴 하지만 우주 개발하고 직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접 연관되는 사람하고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뒤엉켜 갖고 온갖 논란을 다 벌인 이 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엄청난 볼륨의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한판의 연극이었다. 그다음에 콜롬비아 비극은 이게 우주 개발이 참 비극이 많은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인적 구성이 아시아인은 없지만 저 가운데 분이 어느 나라더라? 저기 약간 소수인종 분, 소수인종 여성, 소수인종 남성,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껴 있는데 콜롬비아는 발사할 때 이제 작은 쪼가리가 떨어져 나와서 날개를 때립니다.
근데 그게 우주에 떠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구로 귀환할 때 그 작은 구멍 안으로 엄청난 열이 들어와서 결국 폭발해가지고 이분들이 전원 다 사망하시고 마는데 이게 그때 대본이에요. 대본이 미리 쓴 대본이 아니라 콜롬비아호가 귀환할 때 휴스턴의 관제센터랑 주고받은 교신 내용입니다. 이 호버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교신 책임자인데 콜롬비아 휴스턴 UHF 컴체 콜롬비아 휴스턴 뭐냐 콜롬비아에게 휴스턴이 부른다. 그러니까 부르는 상대방을 먼저 말하고 나를 말하게 돼 있어요. 교신에서. 그래서 콜롬비아호에게 휴스턴이 UHF 그게 우리말로 뭐죠? 초단파, 극초단파인가요? 커뮤니케이션 책, 이 무전기 되는지 체크할 것 보고서 답이 없어요. 이미 이때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또 좀 있다가 콜롬비아 휴스턴 UHF 컴책 또 조용해요. 하다가 뭐 중간에 딴 사람이 말하다가 맨 밑에 보면 롱 포즈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죠. 그랬더니만 책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락더도어스 문 잠궈. 이 유튜브에도 이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주선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냉정하게 문 다 잠궈. 혹시라도 기밀이 새어나가거나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와 저는 이게 엄청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혹시라도 엉뚱한 뭐 하다못해 기자가 확 들어와가지고 그죠? 막 사태를 이상하게 기사를 쓰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저지른 인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엄청난 연극. 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오퍼레이션 크롬돔이라고 1960년부터 1968년까지 하던 작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가 냉전 경쟁이 최고조로 그게 다른 때고 쿠바 미사일 위기가 1961년 그때가 인류가 가장 멸망에 가까이 갔던 시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쿠바가 미사일 기지를 딱 여기 플로리다가 여기 밑에 있다. 플로리다 바로 쿠바가 플로리다에서 25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 뉴욕, 워싱턴, 시카고 다 사정거리 안에 들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누구 하나라도 핵 버튼을 눌렀다면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미국이 뭘 하냐면 핵무기를 탑재한 B-52 폭격기를 하루 종일 비행을 시킵니다. 즉 지구의 하늘 위에 핵무기가 8년 동안 계속 떠 있었어요.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8년간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폭격기들의 비행 경로가 하나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공군기지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소련이잖아요. 소련 코앞에까지 바싹 날아가서 우리 지금 핵무기 가지고 있다. 여차하면 니네 쳐들어갈 수 있다. 장난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또 하나는 그린랜드 이쪽도 소련이거든요. 여기 이쪽에 뭐 노스다코타나 이런 데서 뜬 폭격기 이렇게 왔다 갔다 다시 돌아와요. 예, 그러면서 일부러 언론에다가 이런 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를 합니다. 즉 소련이 보고서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를 날리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근데 이때 엄청난 뻘짓을 하는 게 여기 그린랜드의 툴리라는 곳이 있죠. 툴리에 핵무기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찾겠다고 얼음을 다 팠지만 깊은 얼음 속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핵무기 찾지 못했어요. 이런 엄청난 이거는 뭐 비극이라고도 할 수 없고 희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연극을 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레벨의 기계 연극성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기계 자체가 상징성을 잔뜩 품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연극적 기계들인 승용차 그 다음에 기계 구조의 내러티브가 파란만장하여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제트 엔진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기계가 일으킨 사태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한판 연극을 벌이는 경우 챌린저 사고조사 근데 이 경우 연극이라고는 하지만 순 허구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기계들이 사람들과 얽혀서 엮어내는 내러티브와 퍼포머티브, 뭐 핸드폰을 뭐 잃어버렸네, 이걸로 뭘 했네, 뭐 이런 온갖 자잘한 일들이요. 그래서 제트 엔진 메커니즘 얘기만 좀 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제 동남아를 여행을 가시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가시면 거기 나라가 후진국이라서 프로펠러기 탔어, 나 불안했어 막 그러는데 이 안에 메커니즘은 다 제트 엔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터보 프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트 엔진이 이렇게 있고 제트 엔진의 축에 프로펠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메커니즘도 대단히 제가 이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 근데 실제로 제트 엔진을 다른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오늘날 편하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고생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축에다가 바로 프로펠러 연결하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감속 기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점이 있죠. 이게 왜 축에다 바로 연결을 하고 감속을 시키냐 하면 제트 엔진의 이 터빈 축은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해요. 순항 속도에서 보통 1분에 한 13,000 정도로 회전합니다. 13,000 RPM으로. 거기다가 만약에 프로펠러를 직접 연결시키면 프로펠러 끝단의 속도가 음속을 초과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펠러가 음속을 초과하면 소위 충격파가 나와서 프로펠러가 심하게 진동하다가 파손될 수도 있고, 프로펠러의 파손은 비행기 전체의 파손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감속용 기어박스가 있다. 저는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이고 재밌네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만 그런지. 이게 저기 라이트 형제 얘기를 드리자면, 요즘에 이런 엔지니어들은 다 공부 많이 하고 이론적인 토대가 딱 있어서 갖고 이렇게 막 그런 뭐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충격파에 대한 이론도 되게 많고 한데, 1903년에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비행기를 발명할 때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능력은 지적 능력, 물론 바보들은 아니지만 지적 능력보다 몸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날개 모형을 자전거 앞에다가 붙여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행기도 발명했지만 윈드터널 처음 발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윈드터널 발명하기 전에 자전거 앞에다가 비행기 날개 모형을 딱 붙여서 자전거 타고 언덕길 내려가면서 그 날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서 유체역학에 대해서 대강 파악했는데, 처음 발명한 비행기는 앞으로밖에 못 가요. 왜? 이 방향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가 앞으로만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비행기를 돌리지?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간신히 돌리게 됐습니다. 그럼 돌렸으면 이제 돌리는 걸 멈춰야 되나요? 계속 뱅글뱅글 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멈추게 됐는데 그 모든 과정을 천신만고 끝에 이 몸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 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폄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정확한 체계적인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몸으로 다 하면서 비행기를 발명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런 거는 훨씬 체계적인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어떤 게 감동적이냐면, 요게 제트 엔진의 구조를 빨리 말씀드리면 이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공기를 압축해요. 점점 압축이 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팬이 작아져. 여기까지. 압축된 공기를 여기 연소실에서 연료를 뿜어주면 폭발해서 폭발가스가 나갑니다. 나가면 터빈을 돌려요. 근데 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터빈이 빨리 돌면 압축팬도 더 빨리 돌아. 그러면 공기가 더 빨리 압축돼. 더 많이 압축되고 압력은 높아지니 폭발이 크게 일어나.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면 이 엔진 전체가 빨리 앞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더 많은 공기가 들어와요. 폭발은 더 일어나. 그래서 약 70톤의 연료를 싣고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출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혼자 감동적이라는 거는 이게 13,000 RPM으로 돌 때 요 끝에 요 블레이드 끝단에 걸리는 원심력이 무려 17톤이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실제 가끔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 이놈이 빠져서 달아나면 허공으로 달아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동체를 뚫고 들어와서 승객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블레이드 끝단에 그 루트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이 껍질, 엔진 나셀이라는 나셀을 이게 단순히 외양의 껍질이 아니라 혹시라도 부속이 떨어져 나갔을 때 잡아줄 수 있도록 대단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넘어가고. 그래서 재밌는 게, 저 혼자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요 블레이드를 여기다 고정할 때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솔리드 루트는 핀 박는 방식, 퍼트리 루트, 퍼트리가 전나무거든요. 전나무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이 귀엽게 생겼잖아요. 전나무 방식. 요거는 비둘기 꼬리 같이 생겼다 해서 도브테일 루트. 그래서 이제 엄청난 첨단 기술에서도 이렇게 자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흥미롭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요게 요 터빈 부분은 폭발한 엄청난 고온 고압의 폭발가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온도가 뭐 20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온 고압의 가스가 지나가는데 이제 블레이드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냉각 공기가 지나가는 구멍을 미세하게 뚫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공기가 흘러가는 경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건 이제 블리드 에어라 그래요. 블리드란 피 흘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블리드는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압축기에서 압축한 공기 일부를 빼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들과 거기에 얽힌 메커니즘 뭐 그런 게 저는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좋은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여행도 잘할 수 있는데, 자, 광주에 가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정식 집이 하나 있어. 홍하네라고 있는데요.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요놈이 광주 비행장 활주로에서부터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홍안에서 밥 먹고 있는데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니 이런 엄청난 폭음을 듣고 어떻게 밥 먹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뭐 맨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엔진에 관해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소음 규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더 가까워요. 대구 비행장에서 동대구 공항 역까지 2.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동대구역에 내리시면 엄청난 F-15K 전투기의 폭음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진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든 구조가 바로 쉐브론이라고 하는 구조. 요 올록볼록한 거. 요게 소음을 많이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축 공기를 바이패스 시켜준다. 뭐 그것도 있는 요 쉐브론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등산로 입구에 보면 요게 있죠. 저 개인적으로 이거 싫어하는 게 조용하고 싶어서 산에 가는데 꼭 등산객들이 흙 턴다고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공기로 신발에 흙 털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압축 공기 나오는 노즐 끝을 이런 걸 쓰면 훨씬 조용해질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 단가는 좀 비싼 것 같고 뭐 산업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왜냐하면 이런 압축 공기 노즐이 여러 개가 있고 동시에 쓰면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쓰는 건데 누군가 소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중에 한 타입의 노즐만 쓰면 훨씬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조급하긴 하지만 기계의 연극성 왜 이건 웃기는 부분이 아닌데 웃으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자꾸 웃으시지? 기계의 연극성에 이걸 어쩔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연극성 있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연극성이 허위적이라면 그죠? 만약에 뭐 신분에도 맞지 않게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롤스로이스를 산다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위적이라고 그냥 이렇게 집어치우고 말 것인지 아니면 기계란 애초부터 단순히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표상도 하고 있는데 그 기계의 연극적 표상 작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한번 결론 삼아서 고민해 봤습니다. 첫째는 뜯어보자. 근데 이제 이건 제가 학교 수업 때 한 건데 실제 기계를 뜯는 것을 시키고 싶어 했지만 우선 기계들이 다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뜯을 때 손 다칠 염려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집에서 입지 않는 옷을 하나씩 가져와라. 뜯어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4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정말 4시간 수업 때 계속 잠만 자던 애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뜯었는데 일단 옷은 어떤 걸 가져오라 그러냐면 티셔츠 같은 거 말고 복잡한 거. 지금 여러분이 입으시는 옷은 이런 솔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홍kop을 이렇게 해서 뚝 잘라버리면 끝에가 너덜너덜해져서 옷 모양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접어가지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복잡한 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청바지 주머니에 두 타입이 있거든요. 오른쪽은 단순한 타입입니다. 그냥 천 하나.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안으로 접어갖고 덧대서 붙였는데 이건 단순한 거고 이거는 속에서부터 만든 주머니는 뒤집어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안과 밖을 뒤집는 사고를 해야 돼요. 즉 속에서부터 손이 접근하는 식으로 사고를 해야지 바깥에서부터 손을 찌르는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누군가가 옷에 우리가 지금 옷 속에 들어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옷 바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계적인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사고를 많이 해서 만든 청바지구나 주머니구나. 근데 옷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디테일이 그런 식으로 구조에 대한 사고를 많이 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뜯어보면 알게 된다.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한 책을 읽는다. 뭐 다양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 왼쪽은 나사의 미션 리포트. 나사는 우주선 하나 발사할 때마다 미션 리포트를 다 작성해서 공표를 해요. 가장 덜 연극적인 거.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만 있지
물론 뭐 성공해서 좋다 이런 말까지는 있지만 자기들이 위대하다는 말까지는 안 하거든요. 최대한 연극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프랭크 휘틀이 제트 엔진 발명한 사람인데 그분의 전기는 뭐 이건 완전히 한 판의 그 위대한 서사극 진짜로. 아, 저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걸 참으면서 읽었는데 뭐 거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시간상 못 드리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대한 재미있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게 일상생활 속의 기계 중에 알라딘에 검색을 해보시면 냉장고에 대한 책이 정말 그러니까 꼭 기계로서 냉장고만이 아니라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책도 많고 요거는 이제 철저히 기계적으로 냉장고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책이 가장 덜 연극적인 책 정말로 학술적인 책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만 나열한 한국 전근대 교통사.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책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쑥스러운데 저의 책 기계비평을 읽는다. 요거는 그러니까 읽으시다가 아니 다 읽었어요. 이제 뭐 프랭크 비틀 전교 다 파악했고 나와서 미션 리포도 다 봤어. 뭐 딴 책 없나 할 때 이제 뭐 시간 남으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원래 2006년에 나왔었는데요. 원래는 10주년 기념으로 2016년에 복간하라도 좀 늦어져가지고 2019년에 다시 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2006년에 나온 그 원래 버전은 잘 안 팔리는데 이거는 조금 잘 팔리는 원고를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기계 연극성이라는 개념을 다룬 건 아니고요. 기계의 표상성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KTX가 2004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2006년이면 KTX가 그래도 막 아직 초창기라서 저는 그 기계가 굉장히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다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 KTX의 핵심은 숫자 하나로 딱 표현할 수 있거든요. 300입니다. 300. 시속 300km. 아마 KTX 타시는 분이 그거 이외에 딴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에 간다. 네. 근데 사실은 그 300을 도달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들이 있죠.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그게 프랑스에 떼제베를 도입한 건데 프랑스는 평지가 많기 때문에 터널이 거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터널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장치가 뭐냐면 터널 센서가 있습니다. 터널 들어가기 전에 문을 한 번 더 꽉 막아줘요. 근데 그래도 KTX 타고 터널 지날 때 귀가 먹먹하죠. 왜냐하면 터널 들어갈 때 공기가 압축되고 압축된 공기가 귀에까지 전달되기 때문인데 원래부터 꽉 닫힌 문을 한 번 더 꽉 닫아주는데도 귀가 먹먹합니다. 그리고 KTX의 뭐 선로 구조라든가 서스펜션 다 다른데 재밌는 건 그 덕에 사람들은 시속 300km를 잊어버리고 탈 수 있다. 시속 300km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냐면 KTX가 뾰족하게 돼 있죠. 근데 새마을호나 무궁화는 뒤가 이렇게 뚝 잘려 있죠. 만약에 KTX를 뚝 잘린 구조로 하면 이 뒤에 이렇게 영어로 터뷸런스, 공기가 막 뒤섞이는 와류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철로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잖아요. 만약에 무궁화 같은 모양으로 시속 300km 달리면 그 와류에 휘말려서 자갈이 끌어올려져서 뒤 차체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km라는 속도는 시속 150km랑은 2배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 저항은 속도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속 150km의 차체가 받는 공기 저항하고 300km가 받는 공기 저항이 다른데 그 모든 요소들을 지우는 거죠. 즉 시속 300km 달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시속 300km 달리고 있지 않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걱정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혼자서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뭐 아직 다행히 그런 사고 아직은 없는데 만약에 시속 300km 달리다가 꽝 박으면 몇 년 전에 독일의 IC가 그런 사고가 났죠. 꽝 박아가지고 독일의 고속 열차가 박아서 100명이 죽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시속 300km는 아니었겠지만 300km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해서 사람이 튀어나간다. 글쎄요. 그건 뭐 그리고 KTX는 안전벨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게 사고가 없는 이유는 이제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보시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사회에 사고가 없는 것 그건 다 사람들이 열심히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관리해서 사고가 안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게 되죠. 그죠?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게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리를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를 무지무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기계에 숨어 있는 뜻을 좀 읽어보려고 한 책이 기계비평입니다. 그래서 기계 연극성에 대한 말씀을 미진하나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연을 이번에 모시면서 좀 몇 가지 궁금증이 좀 생겼었는데요.
좀 찾아보면서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으로는 이전에 다른 강좌나 어떤 칼럼들에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좀 회의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딴 기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저도 대학교 때 자연과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뭐 아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때 접한 과학은 첫째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실험실에 6시까지 똑같은 동작을 되풀이해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막 뭐 과학적 진리를 펀뜩하고 갑자기 깨달아서 막 뭐 새로운 걸 쓰고 그런 생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래서 과학의 기초는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철저한 개념적 사고, 수식에 기초한 개념적 사고. 만약에 수학이나 물리학이면 당연히 수식을 잘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이나 의학은 엄청나게 외워야 되고요. 무지막지하게 정말 이거는 토 나오게 외워야 됩니다.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그 당시 식물학이었는데 재밌는 건 요즘에 예술계에서 왜 이렇게 식물에 관심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어 이제 2학년 때 딱 그 산에 가더니만 선배가 저 산에 가서 저기 있는 종을 다 채집을 해오라는 거예요. 한 300종 있는데 그때 저는 '아 내 인생 여기서 썩기 싫다.' 딱 그 생각했는데 거기서 계속 썩는 분들이 나중에 커서 생물학자가 되고 식물 분류학 책을 쓰시고 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노동이에요. 그리고 한 채집을 해왔잖아요. 이거를 도감을 보고 종을 판별해야 되는데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런 엄청나게 개념적인 사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노동. 두 가지를 결합해야 과학이 되는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현상인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교수님도 계시고 뭐 뇌과학 설명해 주는 교수님들도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과학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먹기 좋게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의 열매는 따먹기 좋다. 그 열매가 생겨나는 과정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과정까지 생각을 해보면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용하기는 쉬워졌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청계천에 가서 트랜지스터랑 다이오드 같은 거 사가지고 납땜해서 회로를 만들어서 라디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뭐죠? 아두이노나 뭐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회로를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집적 회로까지 있어서 어, 제가 어릴 적에 쓰던 트랜지스터 하나가 아마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집적 회로 한 몇만 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된 과학을 실행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학이 마치 쉬운 것처럼 된 것.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술가들이 과학을 이렇게 뭔가 융합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뭐한 3년, 5년 묵묵하게 과학을 정말로 실행을 해 보고 밑바닥까지 다 겪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인제 다만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요. 이미 제가 작년에 환갑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인제 좀 나이 많은 세대의 얘기일 수도 있겠고 최근에 새로이 과학과 예술을 접하는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르게 접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접근하기 결코 쉽지 않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예술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뭐 아트 앤 테크라는 주제 그리고 뭐 기술 예술 융합에 관한 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과 기술을 얘기할 때 기술을 도구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과학이든 기술 그 뭐 기계까지도 좀 잘 모르는 어떤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좀 통찰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좀 고민을 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기술과 예술을 어떤 표현적인 도구적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것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기술이 도구화된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성과들이 이렇게 쓰기 좋은 열매로 다 이렇게 딱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따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날의 인간은 기술 덕분에 인간이 됐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스마트폰 없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다음에 이메일 안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고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점점 하다못해 코로나 시대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받기 힘들어지고 백신 맞은 것도 증명도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기술이 없으면 사람 노릇하기 힘든 사회가 이미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은 인간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기술을 딱 사용하면서 근대인이 된 게 아니라 기술과 더불어 근대인이 됐다. 딱 그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미터법이 1790년에 결정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터법의 결정하고 프랑스 혁명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당연히 계급 사이의 불평등인데 그 귀족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단위를 가지고 장난질을 굉장히 많이 치고 그걸로 착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거두고 그래서 이제 하층 계급 사람들이 그 당시는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 있었는데 제3신분이 소위 오늘날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 세력이 일단 단위를 통일시켜야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미터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미터법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중에 하나가 화학자인 라부아지에인데 라부아지에는 화학의 아버지예요. 물이 H2O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분자식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화학 자체를 세운 분인데 재밌는 건 라부아지에 부업이 있었으니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민간인한테 세금을 그렇게 시켰는데 이 사람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엄밀한 과학자인데 세금 걷을 때는 횡포한 관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결국 기요틴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자 해서 가장 객관적인 척도로서 미터법을 만들긴 했으나 세상 자체가 통째로 다 객관적이고 평등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과도기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미터법이 제정되면서 사람들은 정확도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근대인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술 빼고는 근대인이 될 수가 없다. 근대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합리성, 그죠? 평등성 그런 건데 그것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죠. 기술이 과연 도구냐? 그래서 제 말씀은 기술은 반드시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기술을 떠난 거 생각하잖아요. 뭔가 가슴이 따뜻하고. 근데 인간적인 것도 저는 철저하게 기술적이고 객관적이다. 학교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가장 인간적으로 해주는 건 성적을 정확히 제대로 주는 거죠. 괜히 내가 특정한 학생을 편애해서 예뻐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만큼 정확히 성적 주는 거, 출석 점검 확실히 하는 거. 그게 가장 인간적인 선생이지 괜히 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단순히 도구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예술 쪽에서 접근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근대인으로 만들어준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지금 올려주신 질문 중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기계의 연극성을 주제로 한 기억에 남는 예술 작품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주제로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술 작품을 한 개도 안 보여드렸네요. 그죠? 지금은 은퇴한 분인데 그 사람 벨기에 사람인가? 파나마렌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날 수 없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작품을 딱 보면 비행기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아니까 일부러 비행기 날개를 뭐 뒤튼다든가 어떤 부분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딱 봤을 때 이거 못 날겠구나. 그리고 재밌는 건 그분이 만든 것 중에 이카루스의 날개인가 하는 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카루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밀랍으로 된 날개를 달고 갔다가 태양에 가까워져서 에게에 추락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항공기의 발명가이기도 신화 속에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항공기의 실패 발명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흥미롭고 그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이 백남준이야말로 기계 연극성에 관한 최고의 작가죠. 제가 백남준의 작업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가장 단순한 건데 TV 자석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석 되는 거. 정말 정말 단순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석과 브라운관 TV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줘서 퍼포머티브를 새로 하게. 그러니까 브루노 라토가 몇 년 전에 브루노 라토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주는 백남준 국제예술상을
수상했을 때 뭐 스피치도 했는데 그때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백남준이야말로 기계 연극성에 관한 최고의 작가고 제 예술 작품이요. 제가 조금씩 예술 작업을 하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해양 항만 기술인데 그동안 배를 타고 참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 많이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부산항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항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고 항이 되게 여러 개로 돼 있어요. 북항, 남항, 신항만, 감천항이 있는데 그 모든 항만의 디테일을 다 알고 사진만 딱 보면 여긴 어디다. 거기 오는 배, 설비 다 아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엮어가지고 다음 주 14, 15 월화에 렉처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실 수 없어요. 이미 매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술 공연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가지고 흔히 렉처 퍼포먼스는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를 렉처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좀 더 퍼포머티브한 요소를 좀 더 넣어가지고 영상도 좀 다채롭게 꾸미고 사운드도 넣고 저도 약간 코스튬도 좀 입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그게 이제 저의 예술 그걸 100% 예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조금은 예술 작업이다. 그리고 한 2015년인가 16년에 그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도 한번 과학을 주제로 한 렉처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라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찔끔찔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선생님을 아까 안내해 주신 그 기계비평 책을 처음 읽고서 그 어떤 칼럼이나 이런 거 좀 찾아보면서 한 번쯤 만나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기계의 연극성이라는 주제로 좀 좋은 강연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또 앞서 얘기한 강연들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또 많이 관심이 생기셨다면 기계비평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거의 1시간 넘게 강연을 진행해 주신 저희 이영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오늘 강연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